여기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차오파오를 모방한 거라며 소리치는 중국인이 있는데요. 이 중국인에게 한 외국인이 뼈 때리는 일침을 날리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 더 블루밍데일의 수석 셰프로 일하고 있는 로라 윌슨입니다. 런던의 화려한 미식가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늘 특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죠. 프랑스 요리를 기본으로 하되 영국의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 요리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무심코 틀어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는 장독대, 그리고 그 속에서 천천히 숨쉬며 익어가는 발효 음식들. 특히 절이고 버무려진 배추가 시간이 지나며 선명한 붉은 빛을 띠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김치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식재료가 완전히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치즈나 와인의 발효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한국 음식에 대해 공부했어요. 런던의 한인마트를 찾아다니며 김치를 사 먹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김치의 맛이 너무 강렬해서 놀랐지만 점점 그 독특한 맛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주방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가끔 스태프 식사 시간에 제가 사온 김치를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김치를 찾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숙취에 시달리던 한 주니어 셰프가 김치 국물을 마시고 난 뒤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김치의 힘에 놀라워했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이 놀라운 음식 문화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의 레스토랑 오너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당신은 미쳤어요, 로라.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 셰프들이 원하는 포지션인지 알면서.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간의 정리 기간을 가졌어요. 주방의 동료들은 제게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고 그들은 김치로 만든 퓨전 요리들을 준비했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요리들을 먹으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죠. 특히 요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외웠습니다. 맵다, 짜다, 시다 같은 기본적인 맛 표현부터 담그다, 절이다, 발효 같은 조리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들까지요. 한국어는 제가 배웠던 어떤 언어보다도 어려웠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미슐랭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라는 안정적인 위치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퍼지는 음식 냄새와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런던의 어떤 시장과도 달랐어요. 특히 각 가게마다 저마다의 비법으로 담근 김치들이 진열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에서 처음 만난 분이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김치를 만들어 파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의 손끝에서 배추는 마법처럼 변신했고 그 속도와 정확성은 미슐랭 레스토랑의 어떤 셰프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갓 담근 배추김치부터 시작해 물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까지. 특히 깻잎김치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죠. 깻잎 특유의 향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양념의 조화는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던 중 우연히 들른 한 작은 분식집에서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끓여주신 김치찌개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수프보다도
깊은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김치로 만든 찌개라고 하셨는데 발효가 진행될수록 더욱 깊어지는 맛의 변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종로의 한 김치 전문점이었어요. 이곳에서는 계절별로 다른 김치를 맛볼 수 있었는데 봄에는 달래김치, 여름에는 오이소박이, 가을에는 깻잎김치, 겨울에는 배추김치가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같은 김치라도 계절에 따라 재료와 맛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한국 음식 문화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배추 겉잎은 동물 사료로 절이고 남은 소금물은 청소용으로 활용되는 등 모든 것이 순환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실감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요리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해 물어보니 각자의 집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김치 담그는 비법이 모두 달랐습니다. 같은 배추김치라도 집집마다 양념과 젓갈의 배합이 달랐고 그것이 그대로 가족의 역사가 되어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중 한 학생은 할머니께서 6.25 전쟁 때 피난 가며 가져온 김치 레시피를 아직도 고수한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은 제주도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멸치젓 대신 갈치젓을 써서 담그는 독특한 김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80대 할머니의 김치 비법을 영상으로 기록해두었다는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밤이 깊어갔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윤다현 명인을 만나러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 들을 보며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생각했죠. 윤다현 명인과의 첫 만남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100년이 넘은 고택에서 전통장과 김치를 만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윤다현 명인의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전통 장인이라고 하면 고지식하고 엄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호기심 많은 과학자 같았어요. 장독대 옆에는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최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발효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에는 꼼꼼한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첫 수업은 소금물의 농도를 맛보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로라 씨, 소금물 농도는 절대 측정 기구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가장 정확한 측정기예요. 그녀의 말대로 저는 수십 번 소금물을 맛보며 완벽한 농도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장독대 관리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장독마다 뚜껑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날씨에 따라 햇볕을 조절하는 과정은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발효는 기다림이에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정성을 들여야 하죠. 김치 담그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시간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순서까지 모든 과정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 감칠맛을 내는 젓갈의 배합 비율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며 쉽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끈질기게 배우겠다는 제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절기마다 담그는 김치도 달랐어요. 봄에는 달래로, 여름에는 열무로, 가을에는 배추로, 겨울에는 동치미를 담갔죠. 각각의 김치는 그 계절에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순환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발효의 과학적인 면도 배웠어요. 유산균의 작용으로 변화하는 맛과 영양, 온도와 시간에 따른 발효 속도의 변화까지.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같은 배추라도 절이는 방법과 양념 배합에 따라 전혀 다른 김치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의 수업이 이어졌고 점차 제 손끝에서도 윤다현 명인만의 깊은 맛이 담긴 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발효는 이제부터예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발효 음식의 진수를 배운 후 저는 한국의 각 지역을 돌며 김치의 특색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전라도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처음엔 현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는데 그날 저녁 주인장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무언가를 휘휘 적고 계셨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새우젓을 만드는 중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웃으시며 곁에 앉으라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김치 이야기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6.25 전쟁 시절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었죠. 피난 중에도 김치를 담가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닌 한국인의 생명력 그 자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제게 낡은 앨범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이웃들과 김장하던 흑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웃음 짓는 얼굴들을 보며 할머니는 이제는 하늘나라로 떠난 친구들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주셨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마을 장터로 향하셨어요. 그곳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채소를 고르고 갓 잡은 새우로 젓갈을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를 처음 맛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울에서 먹던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죠. 충청도의 한 사찰에서는 스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절 마당에서 스님은 묵묵히 물을 다듬고 계셨어요. 스님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수행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절에서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김치를 담근다고 했죠. 스님은 20년간 절에서 김치를 담그셨다고 해요. 스님의 부엌은 특별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항아리들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오랜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스님은 천천히 김치를 버무리며 모든 것은 시간이 만들어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사찰 김치의 비법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와 해산물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깊은 맛이 나다니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스님은 김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절을 나서며 스님은 제게 작은 항아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스님이 직접 담그신 깻잎김치가 들어있었죠. 이 김치는 108일 동안 절의 새벽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익었어요. 당신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그 깻잎김치 맛이 생각날 때면 절의 새벽 종소리와 스님의 평온한 미소가 떠오르곤 했죠. 한국 여행을 하는 동안 우연히 SNS를 통해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국 출신 셰프 마이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로 서울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의 레스토랑을 찾아갔죠. 처음 본 마이클의 요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치를 넣은 리조또였는데 서양 요리의 정석을 완전히 깨뜨린 듯 했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김치의 시큼함과 감칠맛이 파마산 치즈의 풍미와 어우러져 믿을 수 없이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냈거든요. 마이클은 자신의 요리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5년 전 그는 뉴욕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한국에 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김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맛의 변화가 서양 요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영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저를 서울의 한 모임에 초대했어요.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셰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는 김치를 활용한 소스로 스테이크를 만들었고 이탈리아의 마르코는 김치 피자를, 태국의 수아는 김치 쏨땀을 선보였죠.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출신 요시다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처음에 한국의 김치를 일본의 스케모노와 비슷한 것이라 생각했다가 깊이 연구할수록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의 차이점을 연구하며 새로운 요리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든 도전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셰프는 김치를 파에야에 넣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해요. 김치의 강렬한 맛이 파에야의 섬세한 향신료와 충돌했죠. 모든 융합이 성공적일 순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밤 모임은 깊어갔고 각국의 셰프들은 자신만의 김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치가 이미 세계 요리의 새로운 영감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치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죠. 서울의 레스토랑에서 셰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칠 뒤 제 인스타그램에 예상치 못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의 유명 요리 평론가 장지아였어요. 그녀는 제가 올린 김치 사진들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장지아와의 만남은 서울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팽팽한 긴장감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놓았는데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제작 중인 파오차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를 그대로 복사한 듯한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처음에 장지아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음식의 국경이 어디 있나요? 발효 음식은 어느 나라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전국을 돌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전쟁 중에도 김치를 지켜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지아와의 만남은 서울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팽팽한 긴장감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놓았는데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제작 중인 파오차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를 그대로 복사한 듯한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처음에 장지아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음식의 국경이 어디 있나요? 발효 음식은 어느 나라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윤다 현명인께 배운 이야기들, 특히 종가집 100년 된 항아리에 담긴 내림 김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들려준 사찰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108일 동안 절의 새벽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익어간 깻잎김치 이야기에 장지아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녀도 어릴 적 절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장지아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명동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열리는 아시아 전통음식 페스티벌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사실 그곳에서 파오차이 홍보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고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김치의 가치를 알릴 기회라 생각하고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페스티벌 첫째 날 장지아는 무대 위에서 예정에 없던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파오차이 홍보 영상을 전면 수정하고 대신 한국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겠다고 한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특히 중국 매체들은 논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윤다 현명인께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을 시연했어요. 절이는 과정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의 양과 시간을 맞추는 과정, 젓갈을 넣어 감칠맛을 내는 비법, 그리고 고춧가루와 채소를 버무릴 때의 순서까지 하나하나가 과학적 원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장지아는 통역을 맡아주었는데 단순한 번역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더해가며 설명했어요.
그녀의 진정성 있는 통역에 청중들은 더욱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중국 요리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김치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며 긴 질문을 이어갔죠. 3시간의 시연이 끝나고 시식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김치의 진정한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취재를 요청한 겁니다. 장지아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이제는 우리가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선언했죠. 행사가 끝난 후 장지아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치가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백화점 행사 이후 저는 한국의 연구소들을 방문하며 김치의 과학적 가치를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김치연구소 방문은 특별했어요. 처음 연구소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걱정했죠. 이곳에서 만난 김수진 박사는 30년간 오직 김치 연구만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는 수백 개의 김치 샘플이 정교한 장비들 속에서 분석되고 있었어요. 발효는 과학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김치는 과학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죠.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박사가 저를 현미경 앞으로 데려갔어요. 시간별로 촬영한 김치 속 유산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산균이 증식하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과 유익한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마치 작은 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연구 결과였어요. 연구팀은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실 쥐들에게 김치 유산균을 투여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불안 증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장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정신 건강도 함께 나빠지고 있어요. 김치는 그 해답이 될 수 있죠. 연구소의 식품 영양학 전문가들은 제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치의 재료들, 배추의 식이섬유, 마늘의 알리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한 달간의 연구소 생활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수천 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영양학의 결정체였어요. 한국인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부터 이미 본능적으로 이 완벽한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김 박사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산균 스타터였어요. 이걸로 당신만의 김치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김치의 맛은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녀의 말을 듣자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김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던 과학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김치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학적 탐구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저는 한 젊은 셰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현우 셰프였어요. 그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모던 한 집의 오너 셰프였죠. 그의 레스토랑을 찾아간 날 저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박 셰프의 주방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최첨단 주방 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김치는 완성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문화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처음 맛본 요리는 김치 베니에였어요. 숙성된 배추김치를 곱게 다져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긴 뒤 그 위에 김치 아이올리 소스를 얹은 메뉴였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과 함께 발효된 김치의 깊은 맛이 서양의 조리법과 만나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 콘소메였어요. 오래 숙성된 김치를 육수로 활용해 만든 맑은 스프였는데
김치의 감칠맛이 프렌치 요리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콘소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발효식품의 감칠맛은 서양 요리의 기본이에요. 김치는 그 자체로 최고의 조미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셰프와 함께한 2주간의 작업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어느 날은 둘이서 밤늦게까지 김치를 활용한 디저트 개발에 몰두했죠. 발효된 김치의 신맛을 활용해 만든 김치 그라니테는 의외로 상쾌한 맛이었고, 김치 페이스트를 활용한 초콜릿 트리프는 묘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험이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김치를 활용한 파스타 소스를 개발하던 중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김치의 강한 맛이 파스타면의 본연의 맛을 압도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혁신이니까요. 마지막 날 박 셰프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런던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보자고 했죠. 당신은 서양 요리를 알고 전통 김치의 가치도 배웠잖아요. 이제 그걸 세상과 나눌 차례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제 여정을 정리해 보았어요. 윤다 현명인과 함께한 시간들, 사찰에서의 경험, 김치연구소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박 셰프와 함께 실험하며 찍은 사진들까지. 제가 올린 게시물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윤다 현명인과 함께 찍은 김치 담그기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미국의 유명 음식 칼럼니스트 린다 클라크였습니다. 린다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칼럼니스트인 그녀는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해왔어요. 특히 제가 올린 윤다 현명인과의 김치 담그기 과정이 인상적이었다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었고, 제 서투른 한국어로 김치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린다는 당신의 그 서투름이 오히려 진정성을 더해줄 거예요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촬영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본래 계획은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건강상의 이점을 다루는 것이었지만 카메라를 돌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윤다 현명인의 100년 된 항아리 앞에서 들었던 가족 이야기, 전쟁통에도 김치를 지켜낸 할머니의 이야기, 사찰에서 만난 스님의 철학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의 증언이었어요. 70년대 독일로 간호사 파견을 갔을 때 김치를 담가 그곳 동료들과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김치 담글 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배추 대신 양배추로,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로 만들었죠. 서툴게 담근 김치였지만 그 맛에 독일 동료들이 울면서 먹더라고요. 린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시각으로 김치를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야기, 생존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죠. 촬영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박현우 셰프가 준비 중인 런던. 팝업 레스토랑 소식을 들은 린다가 촬영 장소를 런던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겁니다. 당신의 여정이 시작된 곳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김치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촬영은 런던의 한 옥상 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카메라를 든 린다의 눈가에 차르르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죠.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죠. 박현우 셰프와 함께할 런던에서의 팝업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 셰프와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더 블루밍데일 근처에 작은 가게를 빌려 한 달간의 팝업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에서 공수한 항아리들을 하나둘 배치하기 시작했죠. 오픈하기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전에 함께 일하던 더 블루밍데일의 오너였습니다. 그는 제가 떠날 때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내가 옳았어, 로라. 난 그때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거야. 드디어 오픈한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김치 콘소메와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완두콩 리조또. 윤다현 명인께 배운 김치의 깊은 맛과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담아낸 요리였죠.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셰프들의 방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전에 일하던 미슐랭 레스토랑의 동료들이 찾아와 응원해 주었고, 런던의 여러 유명 셰프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찾아왔죠. 그들의 표정이 음식을 맛보며 놀라움으로 바뀌는 순간마다 제 심장은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영국의 유명 레스토랑 평론가 제임스의 방문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의 칼럼은 런던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바이블처럼 여겨졌거든요. 이건 마치 동양의 깊이와 서양의 정교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 같군요. 발효의 감칠맛이 이렇게 우아해질 수 있다니. 그의 말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팝업은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레스토랑 오픈을 제안해왔고 몇몇 방송사에서는 요리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김치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일,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 깊이 배워 영국에서 더 선보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